반갑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벌써 300분이 넘게 시청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열풍이 정말 뜨겁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괜히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되게 긴장을 좀 하게 되네요. 저는 유니컴퍼니의 송인혁 대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리얼월드라고 하는 그 단어 그대로 진짜 세상에서 흥미진진한 모험을 펼치도록 만들어내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저는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메타버스 요즘에 이슈가 되게 많이 들고 있는데 이미 이인복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하나의 그야말로 유니버스가 펼쳐졌는데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가상 세계에서 즐기는 여러 경험들이 펼쳐진다면 사실은 현재까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풍부한 그리고 가장 광대한 맵은 아직까지 만들어진 맵 중에는 사실 현실 공간이 가장 큰 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 전체를 거대한 무대로 삼고 거기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돼서 모험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을 만들어내자. 사실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셰익스피어가 이전에 훨씬 전에 오늘의 시대를 전망하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즐길 수 있는 모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얼월드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실 텐데요. MZ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그 트렌드 전문 그 보고서죠. 이제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2에도 오히려 옛날에 동물의 숲이라든지 어몽어스에 이어서 올해는 거꾸로 그리고 내년에는 리얼월드 컨텐츠들을 주목하는 사례가 소개될 정도로 오히려 현실 공간에서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을 넘나들면서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경험 모델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사실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이 장표가 어떤 거냐면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혹시 이 신전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거든요. 1호. 왜 1호일까? 이 건물의 고고학적 가치가 정말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단순히 건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여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듣고 자라고 의식을 형성했던 모든 그리스와 로마 신화들이 여기서 다 탄생했기 때문이거든요. 즉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어떤 식의 세계를 꿈꾸고 하는 것들의 핵심은 사실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죠. 그러니까 많은 기술을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유니버스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채울 것인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유니버스의 이야기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태초부터 정말 오래전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글자가 없었을 때부터 우리는 모닥불에 모여 앉아서 사람들끼리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사실 상상을 펼쳐냈고 그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그래픽 엔진 소위 상상력이라는 걸로 그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펼쳐지고 변형되고 가공되고 또다시 덧붙여지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생활의 양식과 또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내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기술이 더해지면서 리튼 형태, 글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활자 형태로 전해지면서 또 그 이야기를 보고 머릿속에서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우리의 그래픽 엔진으로 그것들을 그려내는 시대를 지나왔었죠. 그리고 이윽고 이제는 라디오라든지 전파라는 수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펼쳐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인사이트를 얻거나 또 새로운 상상을 꿈꾸면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창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시대의 변화를 견인하는 촉매가 됐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실체는 우리 머릿속에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TV를 통해서 우리 극장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그리고 이윽고 이제는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디바이스 각종 다양한 스크린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제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것들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실제화되기도 하고 이제는 그래픽으로 그 상상들을 실제화하면서 점점 더 우리 상상들을 보다 실감나게 만드는 형태로 기술이 이야기와 더해지면서 더욱더 꽃을 피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모든 그 지금 인터넷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디지털 컨텐츠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컨텐츠들이 수많은 어떤 비즈니스와 사람들의 어떤 의식과 경험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왔는데요. 메타버스는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은 일방적이었죠. 한쪽에서 이야기하고 물론 태초 때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사실 상호작용이었지만 소위 말해서 기술이 더해지면서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일방향적으로 왔고 소위 이른바 리니어라고 하죠. 그 이야기들이
뭐 변형이라는 요소보다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의 IP로서 그런 방식으로 왔었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들이 선형적으로 가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그 선택에 의해서 나의 반응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사실 흘러 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컨텐츠로 이제 사람들이 더 요구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터랙티브 컨텐츠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나에 의해서 주도되고 나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반응하면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여러 플랫폼들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를 뭐 메타와 유니버스를 섞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플레이어블 유니버스라고 부르거든요. 결국은 그 우리 우주는 사실은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시인 뮤렐이 하신 이야기인데 우주는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는 단순히 차가운 정말 그 차가운 암흑 속에서 원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 우주의 상상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경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근에 메타버스 이야기 나오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런 시대를 어떻게 규정할까에 대해서 다른 정의들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드릴 메타버스 이야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은 결국은 스토리고 내러티브를 담은 스토리텔링이고 그런 스토리들을 그냥 관찰자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의 일부가 돼서 그 스토리와 함께 경험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스토리 리빙으로 나가고 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술을 이야기를 하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기술들이 좋죠. 팬시한 미래를 그려내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소개됐던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꾼 것들도 있고 그냥 막 정말 우리를 오히려 겁나게 만들고 언젠가는 막 로봇이 우리 일상을 다 바꿀 것 같고 막 우리는 뭐 일자리 쫓겨날 것 같고 그런 식의 어떤 불안을 조성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스마트폰처럼 사람들이 하루 종일 눈 뜨고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누군가 대화하는 그런 기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되게 희망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형태의 방향들의 기술이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기술들이 함께 지금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걸 위해서 여행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번쯤 해외여행을 갔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멀리 갔던 곳.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뭐 최소한 6시간 이상 갔던 곳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 정도 멀리 간 적이 없는 분들은 조금 그리기 어려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해외여행을 갔던 경험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2000년 밀레니엄 때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잘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온 세계가 멈춰설 것처럼 난리를 치던 상황이었는데 막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고 2000년이라는 새로운 천년이 열렸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비싼 환율임에도 불구하고 IMF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해외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여행을 아직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것은 시간을 거꾸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은 계속 미래로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타임존 때문에 사실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비행기가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한국보다 시간이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타임존 지날 때마다 그쪽의 시간 존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곳에 밤에 도착했는데 한국은 다음 날이고 그곳은 전날 이런 효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거 하루 전에 온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과거로 온 기분이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더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공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 외국 가면 소매치기 조심해야 되고 정말 나쁜 사람들 많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가방도 여며매면서 혹시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 않을까? 무슨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되게 졸이면서 숙소까지 갔던 기억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풀었잖아요. 가방을 풀고 나니까 이제 내가 비싼 돈을 내고 이곳에 왔잖아요. 정말 한국에서 바쁘는 와중에 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완전 시공간으로부터 분리돼서 많은 일들을 난 모르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곳에 와서는 내가 비싼 돈을 낸 만큼 온전한 신나는 경험을 하고 싶어. 그런 모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잠시도 안 쉬면서 흥미진진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뭐 소비라든지 그런 것들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막 좀 재밌는 걸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좀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말은 많이 해도 생각보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사람들이 섞이는 걸 되게 좀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약간
그 돈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에도 섞이게 되고 말도 걸고 하면서 별의별 상황들을 다 겪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되게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운 사건도 겪고, 하지만 너무나도 정말 온전히 24시간 살아있는 느낌이었고, 그곳에서 경험들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되돌아왔죠. 거기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은 사실은 정말 좌충우돌 부끄러운 경험 많다고 했지만 그 경험 오직 저만 기억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은 제가 한국 돌아오는 순간 사실 마치 없었던 사건처럼 그냥 지워지는 사건이 되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재밌었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다시 여행을 가야지.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굳이 유럽까지 아니더라도 뭐 제주라든지 해외여행 갔을 때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낯선 곳을 향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기술과 아무 상관없이 현실 속에서 속해 있는 여러 제약들을 벗어나서 그걸 벗어나는 경험들을 해보고 싶어 하고, 그 속에서 뭔가 그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경험들, 그런 것들에 짜릿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들은 기술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새로운 곳과 낯선 곳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좀 듣다 보면 오늘 주제가 메타버스 이야기잖아요. 뭔가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뭔가 시공간의 어떤 제약을 벗어난 환경,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독특한 어떤 컨텐츠나 스토리에 대한 어떤 갈망,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의 페르소나와는 다른 페르소나로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일상을 즐기는 순간들, 결국 환경, 컨텐츠 또는 스토리, 그리고 아바타, 이 세 가지들이 충족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낯선 곳으로 향하는 경험들을 즐기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가가 사실은 그게 여행에 관련된 분야의 산업이든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할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이든 사실 동일한 거란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나눌 이야기들은 사실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어떤 플랫폼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미 많은 것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뭐 아바타로 즐기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을 어떤 가상 세계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든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든 다 좋은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만들어 갈 거고 그것들의 세계는 점점 커질 건데요. 그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정으로 주인공이 돼서 그곳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스토리와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얼마나 잘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 저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메타버스 세계 왜 풍부해지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될 것인가는 결국 이 가운데 있는 저는 스토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에 무려 14억 명이 세계 여행을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일부였겠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티켓팅을 하거나 항공을 제외하고 어디 가서 즐기는 경험, 액티비티라고 부르는데요. 적극 여가라고 부르는데 글로벌 액티비티 마켓의 규모만 200조가 넘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터졌어요. 어떻게 되죠? 정말 해외여행 다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지역에서도 숲이나 공원까지는 알겠는데 실내 공간을 출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많이 생겼고 공연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냥 집에서 TV나 봐야지. 뭐 스마트폰에 영화나 봐야지. 그걸로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만족이 될 리가 없죠.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곳을 어떤 향하는 그런 경험들에 대한 욕구들은 우리 본능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묻는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들이 결국 사람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에 대한 질문들, 뭔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답답하고,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요즘 디즈니 플러스 나와서 되게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보지만 보면 볼수록 어떤 느낌이 들죠? 그 순간에 재밌었는데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스스로 위축되는 마음이 많이 드시죠. 이거 말고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진짜 경험을 요구합니다. 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 오히려 편리하고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솔루션 나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카페를 가거나 좋은 식당에 가고 싶어. 근데 이런 것들이 멀리 가기도 어렵고 줄 서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 같은 디지털 솔루션이 있죠.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뭐 집이든 뭐 야외든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을 수가 있죠. 훨씬 좋은 퀄리티에.
그러면 사람들은 뭐 먹지 하는 질문들을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그 질문 해결이 됐어요. 영화관 가고 싶은데, 공연을 가고 싶은데, 흥미진진한 영화들을 보고 싶은데, 이런 거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처럼 OTT가 등장하면서 또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괜찮네. 사람들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지금 SNS 쓰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욕구들에 대한 질문들이 해결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됐구나 하고 지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중요하던 시대에는 뭐가 있지? 라고 하는 지식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지식을 공급하는 플랫폼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등장했고, 그랬더니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검색만 하면 되는 시대가 열리면서 그 질문들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변이 뭘 하는지 알게 되니까 사람들은 정작 주변을 보다 보니까 자기를 의식하죠.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도 저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누구지? 하는 자기를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자신의 관심으로 자신의 관심과 닿을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대화하는 이른바 자기 중심의 관계, SNS가 발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디 가지? 뭐 먹지? 하는 많은 질문들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욕구들, 뭔가 낯선 곳으로 가서 즐기고 싶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경험들에 대한 것들, 우리는 그 질문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늘 뭐 하지? 주말에 뭐 하지? 친구랑 뭐 하지? 애인이랑 뭐 하지? 가족이랑 뭐 하지? 뭐 하지에 대한 질문들은 계속 더 하게 되죠. 과거에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솔루션들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해결됐구나 하고 그 질문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뭐 하지에 대한 질문들이 오히려 들어오면서 더 커지게 되어버렸어요. 뭐 하지에 대한 솔루션이 없거든요. 어디 가지까지는 있어도 뭐 하지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글로벌 헝거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뭐 하지에 대한 경험에 대한 욕구, 이것들이 시대의 큰 아젠다가 됐고요. 이 아젠다를 풀어낼 수 있는 솔루션이 굉장히 이머징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여기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저희도 리얼월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리얼월드 역시 이 경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가 저는 플레이블 유니버스라고 부르는데요. 뭐 하지? 어떻게 즐겨야 되지? 내 친구들과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과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요구하게 됐고, 한쪽에서는 그래픽을 중심으로 해서 즐길 수 있는 소위 가상세계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펼쳐지게 됐고요. 한쪽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고 비대면으로 또는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끼리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각종 실감 기술을 더해져서 진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동질 집단들끼리 놀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경험에 대한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플랫폼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은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뭐 로블록스나 이프렌드나 제페토라든지 또 포트나이트처럼 가상세계 기반의 플랫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상이냐 현실이냐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무아지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요구하는 그 욕구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 부분들을 얼마나 잘 풀어낼 것인가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CES 가진쇼에서 아까 이인벽 대표님이 내년도 CES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2020년가 터졌을 때 CES 가진쇼에서 그 키노트의 딱 제목이 Age of Experience, 이제는 경험의 시대다. 도래하는 새로운 10년은 경험의 시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떤 단순 디바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의 우리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심이 닿을 수 있는 동질 집단들끼리 무아지를 묻는 시대가 됐고, 그 무아지에 대한 솔루션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한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세계에서, 한쪽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이런 경험들을 더 강화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접근들이 굉장히 큰 아젠다가 되고 있다는 선포를 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뭐 이건 이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쪽에서는 가상세계 쪽으로 나가는 방향, 한쪽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그 경험을 더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건 핵심은 이제 약간 마케팅 용어에 가깝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연결되고 흐르는 그런 형태의 인터넷이 아니고, 디지털 인터넷이 아니고, 이제는 경험들이 흐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참여하는 경험 인터넷 시대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 인터넷 시대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이 관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시면 이런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이야기라든지 비즈니스 변방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일부가 되는 경험들로 사람들의 선택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설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그냥 수동적으로 남이 써놓은 것들, 남이 보여주는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따라서 분기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나의 선택해야지만 이야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이 시도들이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만화책 들여다보시면 막 그런 책 보신 적 있잖아요. 이게 Choose Your Adventure라고 해서 이제 이 선택형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다가 쭉 보다 갑자기 문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을 선택하면 57페이지로 가고 두 번째 문을 선택하면 107페이지로 가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페이지로 가도록 하는 선형적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서 막 비선형적으로 가도록 하는 책을 한 번쯤 보셨거나 접해보신 적 있죠. 그거가 한번 해보신 분은 아직도 기억이 나실 정도로 그 경험이 굉장히 유니크하거든요. 이걸 CYOA 장르라고 부르는데요. Choose Your Adventure가 해서 그런 장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장르들은 현재까지도 해리포터 매출의 한 60%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를 얻었던 장르입니다. 콘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스를 정말 많이 아실 텐데요. 정말 나의 선택에 따라 인간과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어떤 그 투쟁 그런 것들을 다룬 내용인데 선택에 따라서 엔딩에서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내러티브 중간에 내러티브 달라지게 되고 저는 지금도 그때 엔딩을 갈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너무 선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게임을 전개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요. 이런 게임들도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죠.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이전만 해도 넷플릭스에 가장 인기 있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는 그 벤더스네치라고 선택형 역시나 영화인데요. 선택에 따라서 결론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라서 수많은 분기를 가지는 형태의 컨텐츠였습니다.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냥 시청형 컨텐츠가 여전히 대부분인데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또는 수많은 사람 동시에 참여해도 함께 방향을 끌어갈 수 있는 형태의 인터랙티브 교육 솔루션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OTT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연예인들의 신변 잡기를 보여주던 방식에서 시청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 방송이 끝난 뒤에도 그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이럴 일어나는 참여형 컨텐츠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웹소설, 웹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디지털 컨텐츠의 상징으로서 엄청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도 엄청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웹툰과 웹소설의 규모들을 압도할 만큼 반응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읽거나 시청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참여하는 형태의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소위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뭐 마피아 게임 또는 크라임씬 또는 지번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범인을 찾는 게임인데 마피아는 사실 뭐 이 안에서 범인이 누가 있는지를 하는 약간 메카닉 게임이라면 크라임씬이라든지 지번샤는 일종의 대본이 있고 그 대본에 자기 역할들을 선택을 해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역할극을 하는 다인용 게임인데요. 이것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면서 작년 한 해에만 우리 돈으로 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그냥 카페에 모여서 방탈출이랑 또 다릅니다. 카페에 모여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의 대본을 읽으면서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범인 누군지 찾는 역할극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거 뭐라고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이 쥐번샤는 중국 이름으로 대본이라는 뜻인데요. 이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이 정도 규모였지.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이 접목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열풍들이 다른 방식으로도 옮겨갈 수 있겠죠. 제가 보여드리는 많은 부분들은 뭐냐면 핵심은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가 눈 뜨고 잘 때까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어떤 컨텐츠를 시청하고 접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컨텐츠를 단순히 리니어하게 그냥 읽거나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선택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걸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제는 플레이어블 유니버스, 유니버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탄생했고 우리 우주를 이야기로 그려냈듯이 한쪽에서는 점점 더 가상 세계로 가는 방향, 우리가 오히려 가상의 세계로 아바타로 들여보내는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오히려 현실 공간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형식의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상 세계보다는 현실 공간 쪽에서 가상 이야기들을 입힌다라는 쪽으로 해서 현실 강화형 메타버스 또는 현실을 즐기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일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향후 1,000조가 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보는 이유는 핵심은 결국은 이 기존에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컨텐츠 시장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가상이든 현실 공간이든 오늘 뭐 하지? 지금 뭐 하지? 친구들이랑 뭐 하지? 뭐 하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모여서 처음에는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재밌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야 가상이든 현실이든 모이면 우리가 묻는 다음 질문은 그래서 우리 뭐 할까? 이걸 묻잖아요. 처음에는 이야기하는 거 충분하지만 그 다음에 뭐 할까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기존에 우리가 향유하던 모든 시청용 콘텐츠들이 경험용으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게다가 그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상 이게 현실 공간에서의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들이 가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또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를 포함해서 많은 가상자산까지 연결되면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는 되게 크죠. 근데 아직은 숙제가 많습니다. 메타버스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고 되게 재밌는 시나리오들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게다가 여러 어떤 축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쇼라든지 또 런칭 이벤트라든지 되게 많은 것들에서 성공 사례를 여러분이 많이 이제 듣고 계시는데요. 우리 머릿속엔 여전히 레드 플레이어 원 같은 흥미진진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가상세계로 생각하시지만 아까 임벽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까지 가려면 아직은 한참 멀리 가야 됩니다. 시간이 한참 걸려 있죠. 제가 항상 많이 여쭤보거든요. 메타버스가 지금 정말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고 우리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형시킬 혁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다 그럴 것 같다고 손을 드세요. 근데 뭐 써보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갑자기 대답을 주저하십니다. 대부분이 써보신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심지어 써보신 것들은 제페토 정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마인크래프트는요? 뭐 로블록스는요? 하면 두 가지 또는 포트나이트는 해보면 대부분 써본 적이 없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사실 처음부터 메타버스라고 불리진 않았죠. 그 속에서 다양한 창작자들에 의해서 만드는 되게 많은 게임들을 사실 10대들이 즐기는 세계였거든요.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막 별거 뭐 진짜 우리 뭐 나뭇잎만 떨어져도 막 까르르 웃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10대들이 즐기는 플랫폼들이었습니다. 제페토도 사실 90% 사용자가 사실 10대들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결국은 10대들이 향유하는 플랫폼들을 보고 우리가 이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막상 우리가 들여다와 쓰려고 봤더니 아직 여전히 UI도 불편하고 스토리텔링을 표현하기도 불편하고 막 이거 어른들 특히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하다 보면 이거 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막상 내가 들어가 봤더니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이 안에 2억 명이 있다고 하던데 왜 몇 명 없지? 실제로 이것들을 써보지 못하시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내 기대와 상상이 들어가 있는 건데 실제로 플랫폼의 구조적인 또 기능적인 제약들이 되게 많거든요. 언젠가는 풀리겠죠. 근데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긴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무엇보다 핵심은 현실 공간에서도 여러분 포켓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해보셨고 또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수많은 경험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경험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공급자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우리가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정도고 내가 블로그를 쓰듯이 내가 트위터를 하듯이 내가 경험을 손쉽게 만들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놀아볼래? 함께 이거 만들었던 거 즐겨볼래? 할 수 있을 만큼 창작자들이 기꺼이 들어와서 만들고 향유할 수 있는 형태의 수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상세계에서는 사실은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만드시려고 하면 플랫폼 만드는 거 너무 어렵고 남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너무 구조적으로 제약이 많거든요. 저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엉뚱한 상상하고 기괴한 상상하고 온갖 되게 망측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굳이 막처럼 아바타 만들고 아바타 부르고 할 게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거기에 가볍게 이런 실감 기술들 같은 것들, 뭐 AR이라든지 실제로 전화를 송수신하는 거라든지 채팅을 하는 거나 아니 교통카 찍는 기능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그냥 드래곤 드랍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엉뚱한 상상들을 교실에서 또는 일상에서 또는 뭐 이벤트에서 되게 많은 경우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런 메타버스의 핵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줬고 그 스토리에 있어서 스토리를 핵심으로 뒀을 때 내가 그 속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스토리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면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그 통합된 세계에서의 경험들이 실제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내가 참여하거나 선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네 가지 요인들을 담아낼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리얼월드입니다. 리얼월드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결국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미션형으로 펼쳐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선택에 따라서 인터랙션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옛날에 영화를 보시는 것처럼 어디 가다 갑자기 지령을 기다려라. 공전 옆에서 지령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전화가 울리고 전화를 받았더니 너는 감시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면 또 다른 나를 기다리는 미션이 주어지고 그리고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들이죠. 그 장면들을 손쉽게 저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것이 바로 리얼월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리얼월드의 야외형 컨텐츠에 해당하는 영상인데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데 이건 야외 기준이긴 한데요. 리얼월드는 말 그대로 현실에서 즐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정말 다빈치 코드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진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실내에서는 물론이고 실외에서 즐기면서 최신의 실감 기술,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더해지면서 한편의 이야기들을 진짜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페토라든지 많은 플랫폼을 경험하셨을 때는 재밌다까지 나올 수 있지만 감동이야, 눈물 너무 나던데 이런 것들은 하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펼쳐내는 플랫폼이 아니니까. 리얼월드는 스토리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스토리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정말 현실의 어떤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영웅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리얼월드는 MZ들이 정말 사랑하는 플랫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세계 플랫폼들은 10대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라면 리얼월드는 20대들한테 특히 사랑을 받고 있고 20대, 30대들이 저희 고객의 8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리얼월드를 접속하고 계시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어디에 20, 30대가 있는지가 딱 보이는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고 최근에는 앱스토어 종합순위 4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20, 30대들이 만드는 바이럴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고 향유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월드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창작자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경험을 손쉽게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런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손쉽게 스토리들을 미션용으로 풀어낼 수 있는 위즈윅 에디터, 쉽게 말씀드리면 파워포인트 같은 정도만 하실 수 있어도 리얼월드 편집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스토리들을 씬 바이 씬으로 펼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디 가서 지령을 기다려라 같은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액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저희는 리액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지령들을 어떤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실감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뭐 어디 가서 비추면 뭔가 보이지 않던 이미지나 영상이 나오게 한다든지 실제로 챗봇을 주고받는다든지 GPS를 가지고 어느 곳에 찾아가게 만든다든지 또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리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실감 기술들을 손쉽게 웹 저작 도구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시듯이 영상을 리얼월드 채널에 업로드를 하시면 리얼월드 앱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되게 화두가 됐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보면 재미있었던 게 거기 등장하는 전화번호에 사람들이 여기 전화를 걸면 어떤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전화를 걸었더니 이게 게임 전화번호가 아니라 실제 장사하시는 분 전화번호라서 막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라고 하니 아니에요! 막 해서 되게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전화번호에 실제로 여러분이 전화를 걸었더니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굉장한 몰입감을 주겠죠.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어디 와라 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오징어 게임이 화두가 되면서 당연히 로블록스 같은 가상세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당연히 오징어 게임이 100종 이상이 막 나와서 화두가 됐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 하면 너무 재밌겠죠. 당연히 저희의 리얼월드의 크리에이터들은 외부 크리에이터들은 당연히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해서 공간에서 즐기는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당연히 반응이 되게 좋았고 MZ들의 열광을 얻었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500% 매출이 성장했다 할 정도로 되게 거꾸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되게 좋은 반응을 보이시죠. 대탈출 같은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대탈출 같은 프로 너무 재미있는데 시청용으로 지나고 나면 다 시청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대탈출을 여러분이 제7회 멤버가 돼서 경험할 수 있다면 저희 실제로 대탈출 시즌2 프로모션을 저희랑 함께 했었고 시청률 3%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열광을 얻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을 벗어나서 시청자랑 함께 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크라임씬이라든지 그런 그 다행히 역할극 게임, G번샷 얘기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만 열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열광이거든요. 저희도 이런 게임들을 실내에서 줌으로 원격 있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더니 역시나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3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정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 사실 비즈니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마케팅이나 이런 쪽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리얼월드에 관심이 특히 많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비즈니스 마케팅의 핵심은 결국 고객들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선택을 실제로 액션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영상을 보고 좋아요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이 실제로 나오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공간이 실제로 구매하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리얼월드를 사용하시면 야외 공간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원하는 동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도심을 누비는 게임을 만들 수도 있죠. 저희는 그래서 아예 이런 경험들을 보다 많이 확산시키고 대한민국 전역을 리얼월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야외인 경우에는 유튜브하다, 카톡하다처럼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들은 동사적으로 불리는 경향을 인식을 하고 제주하다, 대구 경북하다, 경남하다, 대전하다 뭐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지역 단위로 지역과 같이 협조를 해서 지역의 이런 리얼월드 크리에이터들을 양성을 해서 지역에서 바로 게임을 출시를 해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만들어 볼까 하시면 리얼월드 스튜디오 검색하셔서 바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친구와 어떤 고객들한테 공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지역과 같이 또는 여러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람들을 어떤 공간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보기의 목적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임팩트를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얼월드는 실내에서 함께 또는 원격으로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부터 시작해서 야외형 어떤 작은 공간 그리고 뭐 어떤 빌딩 내라든지 도시 전체를 사실 거대한 보물섬처럼 도심 전체를 누비는 형태의 경험까지 굉장히 가상 경험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경험부터 시작해서 정말 도시 규모, 심지어는 국가를 넘나드는 월드 스케일 게임까지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 게임들이 야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경험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게임이 1,700개가 넘는데요. 어떤 것들은 공개가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지인들끼리 즐기는 형태의 게임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게임들을 향후 3년 이내에 1,000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1,000만 개 이상의 게임을 만들어서 이 세상 전체를 거대한 리얼월드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를 거대한 리얼월드 메타버스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꿈이고요. 그런 꿈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가 정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정말 그 가상세계의 실제감 높이기 위해서 막 정말 최고의 그래픽 칩을 만들고 그것들을 우리 디바이스에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그래픽 엔진은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상력을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의 핵심은 결국은 스토리고 그 스토리들과 밸류를 어떻게 이을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NFT라든지 가상자 뭐 여러 가지 어떤 밸류를 경제적인 밸류들을 더하고 증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그런 게 가능하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원하는 것들 결국 오늘 뭐 하지? 주말에 뭐 하지? 새로운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쉽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리고 있고 그 세계에 있어서 현실에서 즐기는 형태의 메타버스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 상황으로 여러분들 초대할 수 있는 세상이 한쪽에서 현실 세계 또 가상 세계에서 열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70억 명의 상상을 담아내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경험이 인터넷 시대 메타버스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셨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 있었던 내용들 해결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메타버스 가상을 좀 이야기했었고 메타버스와 현실하고 연결했던 리얼월드 그쪽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말이 좀 생각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질문들이 왔던 것들도 있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좀 쉽게 토크하는 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선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하나를 좀 보고 그런 다음에 또 나머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왔냐면 이게 들어왔네요. 메타버스 발전에 따라서 향후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변화가 될 이건 좀 너무 많긴 하다 그죠? 질문이 엄청 네.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변화가 될까? 우리 아무 말 대잔치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저부터 얘기하면은 메타버스 발전에 따라 앞으로 공간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공간이 정말 많이 변할 것 같고 요즘에 제가 공간의 미래라는 책 보고 있거든요. 류현진 교수님의. 네네.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안이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희 집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오. 왜 좁아 보이지 했더니만 제가 집에 있고 아이가 집에 있고 또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평소에는 한 명만 남아있고 두 명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서로 각자 점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죠, 좁아 맞아요. 보이는 거죠. 많이 이게 들려요. 오피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오피스 자체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지금이랑 정말 다르게 우리가 항상 꿈꾸는 5명, 6명에서 점조직처럼 좀 있다가 정말 그 공간들은 각자 오프라인에 있고 정말 모두가 모이는 공간은 메타버스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변화가 제일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대표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경험 인터넷으로 해석을 하는 그쵸, 경향이 경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막 왁자지껄한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되게 높아지는 사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너지의 준위가 높아진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있다 그러면 등산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등산 갈래라고 하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야 어느 산에 갈래만 정하면 되잖아요. 그쵸, 어느 산만 정하면 되죠. 시간만 네네. 정하면 되고. 그러니까 훨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선택의 어떤 장벽이라는 하는 것들이 동질 집단들끼리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하지라는 질문들을 더 많이 하는 시대가 되고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소위 이른바 디지털 콘텐츠에서 경험 콘텐츠가 되게 풍부해지는 시대가 오고 그래서 아까 저도 들으면서 동의하는 게 공간 자체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되게 많은 걸 바뀌겠다. 그래서 그런 쪽 관련 비즈니스들 되게 많이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재밌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 겟더타운 혹시 써보셨죠? 네네네. 저도 겟더타운 쓰면서 저희 사무실도 겟더타운을 만들었거든요. 어, 사실 우리가 그 사무실을 꾸민다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굉장히 구성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쉽게 못 만드는데 겟더타운에 만들고 나니까 강의장도 만들 수 있고 제 집무실도 만들 수 있고 회의 공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고객사하고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어차피 메타버스 경험하고 싶다고 하니 링크 주소 보내드린다. 일로 그렇죠. 오세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담당자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되게 기능적으로 바뀔 것 같고 전 지금 실감 얘기하신 거에서 정말 경험 그쪽이 마음에 드는 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였냐면 제 친구들이 항상 겨울이 되면은 그 산에 가자 그럽니다. 아, 종주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겨울에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마다 좀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좀 바다파여가지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찍은 영상 자체를 실감나게 야 봐봐 이런 거 볼 수 있어. 딱 저한테 던져주고 전 그거 쓰고 들어가서 보는 거겠죠. 그럼 눈앞에 괜찮은데 절경인데 이 생각이 들게 되면 그걸 경험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 드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은 네. 진짜 거꾸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상상력이라고 보게 되고요. 맞아요. 상상력이. 어떤 게 가능하지? 네네. 를 그려내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저희 창작자들이 계시니까 네네.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구의 한계들이 있는데 도구를 네네. 뛰어넘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상상력이 더 많이 그 실제화시키는 쪽에 비즈니스들이 많이 일어날 거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력은 역시 스토리란 말이랑 같이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리얼월드는 지금 VR 그쪽이라든지 AR이라든지 또 메타버스랑 연결된 걸로 주목받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은 AR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스토리 기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플랫폼을 봤었고 아까도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제가 메타버스가 앞으로 플랫폼이 되는 기업이 살아남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플랫폼의 요소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소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걸로 수익화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얼마나 또 자유도가 높으냐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혼자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을 공개하셨단 말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얼월드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이 스튜디오가 개인이 사용을 할 때 아까 쉽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약간만 좀 들려줄 수 있으세요? 아마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지금 어디로 들어가서 보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리얼월드는 뭐 한글로 리얼월드 또는 리얼월드 스튜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죠. 네, 리얼월드 앱으로 들어오시든 네네. 리얼월드 스튜디오로 검색하시든 바로 이제 저작 도구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들어가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파워포인트 우리가 뭐 그림도 놓고 글도 놓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글과 글 사이에 뭐 우리가 흐름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상상으로 그려내잖아요. 발표할 때. 맞아요. 요 장편 요 내용 이야기를 하고 이 장편 이 이야기를 네네. 하고 근데 이 장표와 장표 사이에는 그냥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연결만 시켜준다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네네. 멋있게 하기도 하고 그냥 띵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각종 효과를 입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시청이라는 방식이고 네. 저희는 이야기와 이야기 한 씬들이 다 이야기라고 보고 그 이야기의 전개를 여기 이제 리액션이라는 것들을 입힐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전환들을 난 여기에 넘기는 부분들을 그냥 넘기게 하기 싫고 사람들 하여금 정말 뭐 액자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어. 그럼 저기에 숨겨진 액자를 찾아라 같은 어떤 미션을 주게 되고 그 미션을 실행했을 때 AR이 딱 뜨면서 내가 의도한 그 카메라 비추면 거기에 내가 의도한 이미지가 또는 영상이 오버레이 되도록 만들어서 여기에 숨겨진 비밀을 찾게 한다든지 소위 그 이야기 사이에 그 보통 공백 간극을 네네. 보통 발표자는 자기 말로 사실 채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말로 채우는 이 어떻게 보면 그 화자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플레이어들이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그 장치를 설치한 게 리얼월드 제작도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스토리텔링이 맞고요.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고 스토리와 스토리 사이에 미션이라는 걸 추가를 해서 일종의 뭐 미션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서 말 그대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신다고 하면 웹소설을 쭉 보다가 우리가 그냥 끝나면 그냥 뭐 광고 보거나 다음 화 보거나 맞아요.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쭉 가는데 갑자기 배경음악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나의 이름을 묻는다든지 나한테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럼 나 그냥 의견을 선택했을 뿐인데 의견에 따라서 이야기가 막 달라진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여러 분기들, 스토리들을 분기를 시킬 수 있고 어떤 스토리의 분기를 어떤 그 미션으로 네네. 실감 기술이 자해진 미션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뭐 AR 같은 것들은 보통 AR 구현하기 힘들잖아요. 코드를 작성하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내가 뭐 뭔가 뜨기를 희망하는 어떤 네. 배경 거기에 배경이 딱 인식이 되면 거기에 어떤 형태가 다시 오버레이 되게 만들고 싶다면 그냥 드래그 드랍만 하면 바로 네네. 딱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무런 코딩 지식 없이도 네네. 손쉽게 이런 형태의 경험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가 리얼월드 핵심입니다. 아 이게 스토리를 그렇게 이어서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와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네, 거기 그 AR 기능도 쓸 수 있게 같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럼 로케이션을 찍어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로케이션이라는 게 네네네.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특정 공간에 뭐가 뜨도록 하거나 그렇죠. 공간 패턴을 하도록 LBS 하는 기반이니까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소위 만드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개인들은 그렇게 하기 네,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출발하도록 만들고 사실 앞쪽에 스토리가 그 장소에 가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는 이 공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 GPS 기능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GPS로 레이드로 띵띵 하는 네, 것처럼 그렇죠. 해서 몇 밑에 있는 데까지 가 이러면 막 거기 가면 미션이 클리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네가 지금 이 근처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뭐가 있어 라고 해서 거기는 AR을 쓰게 해서 AR로 비추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장치를 쓰게 하고요. 네. 근데 보통 그냥 뭐 AR 비추고 있으면 여기서 막 뭐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게 나오고 하는 네네. 방식들은 그거는 실제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어려운데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많은 분들이 20대들이시잖아요. 네네. 또 10대들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VR 기반의 어떤 또는 AR 관련만 앱들을 들여다보시면 정말 그 환상적인 3D 애니메이션들이 나오는데 용량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요.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네네. 저 느려요. 데이터 시작하고 없는데요. 나오죠. 네네. 안 나오는데요. 부터 시작해 수많은 문제들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중화가 될 수가 없다. 그쵸. 그래서 이건 오히려 일반 크리에이터를 만들 때는 심지어 조잡하더라도 이런 기능들이 나와서 실제로 실질감을 더해주는 게 핵심이지 여기 현란한 기술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크리에이터를 못 만든다 이러면 그죠. 대표적으로 열려라 참깨처럼 네네. 사물인터넷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들은 실제로 저작 도구에서 기능을 제공은 하지만 일반용 모드에서 제공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감춰버렸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는 순간 네. 일종의 그 IoT 기능들은 소위 말해서 이 오픈 플랫폼이나 연동을 해야 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못 하게 되잖아요. 또는 어떤 걸 보고 막 영상이 나왔는데 이게 화면 터치하면 팍팍팍 깨지면서 유리가 깨지는 장면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뭐 말하자면 웹뷰라는 기술을 쓰면 되는데 코드를 넣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구슬 깨기 그러면 구슬 깨기 기능들을 그냥 드래그하면 그게 딱 표현이 되게 해서 쓰게 한다든지 해서 많은 부분들한테 소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다 뒤로 숨기고 재밌네요. 네 그렇게만 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저희 집이 용인 쪽인데 용인 쪽에 가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게임 중에 궁금했습니다. 보면 네네. 목포 경우에는 아예 소카 자동차를 타고 그거 봤어요. 그 전체를 누비는 게임도 네네. 있고. 그거 너무 잘 만드셨던데요. 네, 재밌죠. 목표의 향기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거 네네. 만드셨잖아요. 이게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게임 돌이기도 했었었고 게임 시나리오 작가 꿈이었었고 오, 네. 옛날에 생각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머그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저- 말로만 네네, 하는 거, 네네네. 텍스트로만 하는 거거든요. 잘 알죠. 네, 분기계방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리니지라들 많은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서 비롯됐잖아요. 출발했었죠. 거기 네. 그래픽만 입힌 거니까 네. 그 출발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강의 때 설명해 주셨고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막 보다가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그럼 36페이지 가고 90페이지 가고. 네. 저도 이제 그거에 착안해서 몇 년 전에 인터랙티브를 많이 강조했었고 그래서 저희 출판사 전자출판사 이름이 인터랙티브 북스예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 말씀하셨을 때 결국 스토리라는 게 생각이 났는데 하나 더 궁금해지는 거는 이제 수익 때문에 플랫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번 리얼드 스튜디오 써봐야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저도 한번 봤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퀘스천이 드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오징어 게임을 써서 그 가게를 홍보하시거나 숙소를 홍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럴 때 그러면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 플랫폼 비용 얼마입니까? 지금은 다 네네. 무료로 쓰시면 돼요. 아, 이걸 무료로요? 네, 저희는 아. 유저가 충분히 많아질 때까지는 네네. 그냥 다 무료로 개방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이거를 왜 무료로 공개하세요? 그렇죠. 라고 아니, 생각하시거든요. 보통은 무료 버전이 있고 돈 좀 네. 더 내면은 네. 뭐 음향 효과를 더 준다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거 없이 현재는 그냥 스탠다드로 무료. 현재는 그래서 아예 저희가 베타라고 이름을 붙여버리고 아하. 스튜디오도 네네. 베타가 기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지금은 가설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사실 뭐 이프렌드나 제피터도 똑같은 네네. 지점이 있을 텐데 결국은 사람들이 이 창작자 기반의 플랫폼이 되려면 네네. 플랫폼 오픈했을 때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기꺼이 쓰는가가 그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게 플랫폼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쓰려고 보고 있는데 뭐 요금제 있고 뭐 이러면 초반 진입장을 만들잖아요. 저희는 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컨텐츠를 크리에이터가 어느 정도 있을까? 네.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는 어디까지 접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고요. 거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수익 모델은 컨텐츠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나 이거 무료로 만들기 싫고 팔고 싶은데 하시면 언제든지 가게 세팅하시면 바로 파실 수 있어요. 세팅이 오히려 되게 돼 있어요? 네, 다 그냥 아하. 저작 도구에서 다 여러분 마음대로 돈 받고 파실 수 있어요. 난 이거 그렇게 유료로 해서 하겠다. 인앱 결제로도 많이 하시고요. 아하. 그런 방식도 있고 거꾸로 기업에서 네네. 우리 지역에서 뭐 축제라든지 아니면 네네. 뭔가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관광 콘텐츠 만들고 싶은데 기업이나 개인이나 뭐 네네.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누군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만들면 굉장히 저희는 그 아예 스튜디오 팀이 다 있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또. 그렇죠. 되게 퀄리티 있는 어떤 팀들이 컨텐츠를 되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의라든지 이슈들을 저희 고객 지원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적지 않은 비용으로 제작해드리고 그리고 장점은 지속 한번 만들고 몇 달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몇 달하고 끝날 거면 만들어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 제페트도 그렇고 되게 이벤트들은 결국은 그 본사에서 제작하는 것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도 제작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은 만들어 지속 운영 가능하게 하고 뭐 해당 기관에서는 3개월만 하고 더 저희는 뭐 관심 안 없고 싶은데라고 하면 저희가 거꾸로 저작권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와, 좋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의 수익 모델은 현재로서는 기관이나 어떤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곳들의 운영 네네.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증을 하고 있고 왜 개인의 입장이시다라고 하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재밌는 놀이를 만들어 내십시오. 그래서 크라임씬처럼 사람들한테 저희도 깜짝 놀랐던 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크라임씬이 정말 새벽 1시에 저희 서버가 계속 다운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만들어낼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다인용 역할극 게임이 이렇게 반응이 좋았나? 거꾸로 여러분이 방탈출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뭐 재밌는 흥미로운 미션 게임들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런 식의 트래픽 게임을 만들어 보시고 그 게임들 엄청난 반응이 모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 하고 싶어 하시면 되고 2022년부터는 이제 포인트 시스템이랑 이른바 가상자산 연결 작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만든 게임들 다 무료로 공개하셔도 플레이를 네. 많이 할수록 네. 크리에이터도 돈을 벌 수 있고 괜찮네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러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기가 거둘 수 있는 막히네요,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자, 크랜실이라고 하는 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본을 읽어주는 것처럼 각자 떨어진 장소에 있는 3명 혹은 4명이서 각자 역할을 맡는 겁니다. 역할을 맡아서 쭉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지령처럼 맞아요. 마치 엑셀 지령처럼 받아갖고 그쵸. 서로 토론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 마피아 게임은 빨리 끝나는데 이거는 그걸 더 고도화시켰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또 줌으로 같이 해서 열어도 네. 괜찮으신 거고 네. 아니면 서로 진짜 누군지 모른다. 그럼 제페토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프렌드에서 비밀방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는 4명용 거. 들어오셔서 놓으시면 그럼요. 얼마나 좀 활용해서 저희도 이런 크라임씬은 디스코드나 네. 줌 이용하셔서 많이 하시고 하니까 정말 너무 재밌죠. 저는 이 리얼월드 하면서 가장 보람을 항상 느끼는 순간들이 몰입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몰입을 하는 것들은 1인용 게임에서는 가능한데요. 다인용 들어오면 슈팅밖에 못하거나 네네. 뛰어다니는 것밖에 못하거든요. 점프하거나. 근데 여긴 들어오면 정말 각자 페르소나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라임씬 대표적으로 제가 재밌었던 게 막 아무래도 크라임씬이니까 네. 뭐 범죄, 마약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새벽 1시에 막 뭐 디스코드나 줌으로 막 자기들끼리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막 너 그때 이거 마약 나왔는데 막 계속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아침에 그 하신 플레이어분 아버지가 조용히 오시더니 너 요즘에 마약하니? 뭐 이런 얘기에서 되게 웃었다는 얘기도 그래서 들었었는데. 연기를 했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네.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스토리의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런 네. 것들이 앞으로 숙제라고 봐요. 자, 오늘 리얼 대표님 모신 이유도 여기 같이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메타버스는 플랫폼이거든요. 이 플랫폼이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까 걸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것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상상력이자 또 스토리를 누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는 저는 어렸었을 때 제가 소설을 쓰거나 게임 시나리오 같은 거 쓸 때 공책에다 막 눌러가면 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뭐 친구들이랑 보여주면 재밌기는 하죠. 근데 이걸 실제 만들어내려면 오래 걸려요. 어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간에 방금 전처럼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혹은 요즘에 아이들이 제페토 상황극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친구들 불러다가 역할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수단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 디지털 트윈 이렇게 멋있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현실을 꿈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꿈을 현실로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다 끝나고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중간에 제가 질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메타버스도 이제 하나의 세계라 부작용도 예상이 되는데 우려되는 현상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야, 이 메타버스의 범주가 넓다 보니까 질문도 좀 넓게 나오는데 제가 먼저 매를 맞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 글쎄 우려되는 점은 제가 현재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은 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메타버스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틀리진 않았어요. 우리가 가는 거는 맞고 인터넷과 모바일 다음 세상인데 가장 우려는 지금 과열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랑 똑같냐면은 그 알파고 기억하시죠? 네. 인공지능 알파고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이 그때 했던 게 벌써 2016년일 겁니다. 거의 뭐 4년,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인공지능이 생각을 해? 그 이슈가 딱 터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빨리 인공지능 투자하자. 쫙 올라갔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면서 지금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인공지능의 겨울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나게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자, 지금 메타버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열풍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꺼지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저는 거의 우리가 얘기할 때 쭉정이는 사라지고 핵심을 가진 회사들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단단하게 바뀔 겁니다. 저는 이걸 플랫폼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 기업들을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려되는 현상은 그래서 열풍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대표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 이야기 너무 잘해주신 게 네네.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딥러닝, 뭐 심화학습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딥러닝에 대해서. 딥이 그 딥이 아닌데 네네. 레이어에 대한 그 건데 우리는 그걸 옮기는 사람에 의해서 또 그걸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또 옮기다 보니까 심화학습을 하는 존재. 말은 어떻게 보면 뭐 굳이 말하자면 맞긴 한데 그걸 네네. 말하는 게 아닌데 결국은 우리 일상이 이제는 글을 쓰고 글을 공유하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 소위 광고하는 회사들은 사람들 주고받는 텍스트를 가지고 광고하는 회사들이 어느 순간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서 네. 일상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니까 소위 누구를 찍은 건지 뭘 해야 되는지 맥락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관련된 비전인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사실 딥러닝이 같이 따라간 그쵸.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런 기술이 마치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것처럼 이제 본말 전도가 일어난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메타버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메타버스가 그야말로 열풍이고 특히 기관이나 기업이나 뭐 정부 열풍이죠. 쪽에서도 차기 정부 아젠다도 다 메타버스잖아요. 근데 정작 그걸 맞아요. 다루시는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고 맞아요. 또 이 메타버스가 하나의 세계라고 질문 잘 주셨는데 기성세대들은 유니버스라고 하니까 마치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 이미 디지털 기술은 그런 식으로 간 게 아니고요. 지금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동질 집단들 끼리끼리가 정말 그럼요. 많은 하나의 우리보다 저마다의 우리들이 막 펼쳐지는. 그쵸. 그래서 아까 등산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 준위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단위 숫자는 적지만 그 전체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유니버스가 사실 메타버스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가 다 모여가지고 모여드니까 무슨 공연했다 그러면 막 여기에 1000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 진짜 1000만 명이 다 현장에 와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크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지는 않았으나 우리 상상이 더해진 것이 메타버스로 인지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분명히 1년, 2년 안에 거품이 확 꺼지겠다. 맞아요. 그다음에 저도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거꾸로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조금 더 그래서 이런 시간들 통해서도 좋고 실제 메타버스의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보다 실제로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회사들이 성공 사례들 되게 많이 직접 한번 들여다보시면 투자를 하시는 분도 어떤 관점에서 하시는 게 좋을지 맞아요. 더 많이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하는 옛날 트위터 막 열풍이 일어났을 때 네, 그렇죠. 소셜 뉴스 서비스인데 뉴스인데 소셜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네. 그냥 140초짜리 블로그 이렇게 소개하는 바람에 열풍이 한국에서 비켜갔다는 주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도 실제로는 결국 경험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건데 맞아요. 경험은 없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만 이야기 나오고 요소 기술, 아바타 뭐 이런 어떤 창작자라고 하더라도 아바타 꾸미고 뭐 아이템 구매하고 이것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IP들이 펼쳐진 세계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저는 좀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실 세계에 생기는 문제는 가상 세계에 똑같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게임 창작자들이 보면 저희가 좀 우려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분들도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요. 심지어 도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그렇겠네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례도 생기고 분쟁도 벌어지고 막 네. 그러거든요. 결국 현실 공간에 생기는 문제들이 어떤 플랫폼에서는 다 생긴다. 그래서 거꾸로 이게 완전히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세계들이 사실 더해진 거지. 그런 관점에서 어떤 뭐 불편하거나 좀 무슨 인공지능 로봇처럼 그렇게 뭐 두렵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결국 또 우리가 기꺼이 좋아하고 참여할 만한 그럼요. 그런 세계로서 들여다보신다면 네. 이 변화들 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기관들이 요즘 열풍이 불었는데 사실 이게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왜 나쁘다고 안 보냐면은 또 예전이랑 다른 게 지금 그렇게 그 안에서 그런 플랫폼들을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하시거나 만드시는 분들이 저희 나이 때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미 한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었었고 우리 게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봤던 분들이 지금 위치에 올라가면서 테스팅을 하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습 비용을 저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지금 빨빠르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이었으면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이게 마인크래프트에서 행사를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거 위에 기한 올리시고서 그렇죠, 안 되죠. 결정 나고는 정말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기회가 된 거예요. 1년 동안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중에는 빠르게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테스팅을 하는 건 충분하고 대신에 이제 과도한 기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문제는 언제나 가상 세계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현실 세계에서 욕설이 난무한다라든지 사기나 비방하는 건들이 있으면은요 역시 메타버스가 어떤 플랫폼인지 간에 거기서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거는 그걸 고민해야죠.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계속 나올 겁니다.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인터넷도 오래 걸렸거든요. 가상세계 윤리라는 게 서로 각자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또 내용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우리 또 시간은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렸었는데 요걸 한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리얼월드가 벌써 2017년에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쭉 오셨는데 우리 계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기? 네, 리얼월드를 네. 만드시는 계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했다 네네. 보니까 또 전공도 다 전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첫 직장도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두 가지가 큰 계기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아이폰 출시됐을 때 네. 우리는 안드로이드 폰이었으나 안드로이드 폰이 아니었던 옴니아를 대응하면서 되게 추억의 한번 폰이죠.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제 사업뿐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는 2007년부터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어도 살려고 막 엄청난 에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거였는데 2년 반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네. 스마트 패러다임을 그 많은 사람들이 눈뜨고 보고 있으면도 보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사실 기술 드리븐한 회사였기 때문에 기술이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딥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심연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와 의지들이 막 펼쳐지는 그 세계들을 보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래머에서 이제 사실 어떤 우리 고객들이 다수 고객들이 아유 뭐 삼성이 만들면 그렇지 뭐 이런 거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연한 기회에 이제 테드 컨퍼런스 갔다가 네, 테드. 이제 지인이랑 같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굉장히 네. 컬트적인 제준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관광시켜주는 게임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냥 뭐야라고 갔었는데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4시간 반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정말 각종 뭐 신화와 전설과 네. 각종 미스테리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몰랐거든요. 지금도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거기 골목골목이 다 기억이 나고 샌프란시스코 역사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 게임 하나로. 그래서 압도적인 몰입감을 가지고 경험했었고 근데 엔지니어니까 이걸 보니 다 아날로그로 구현한 거예요. 사람이 뭐 다 하거나 뭐 종이 쪼가리를 하거나 이러다 네네. 보니까 저거를 디지털 플랫폼을 입히면 정말 그걸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당시 2005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소위 미디어를 유통한다는 개념을 유튜브가 발명한 것처럼 네. 경험을 유통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위 말해서 LTE도 이제 보급을 막 하기 전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지가 부족하고 인터넷도 사실 지금처럼 광대 인터넷이 보급이 부족한 상태였으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했었죠. 환경이 안 됐죠 아직.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삼성전자 퇴사하고 뭐 테드 지역 이벤트라든지 또 세바시라든지 소위 말해서 그 시청용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쪽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다가 한 2016년, 17년 넘어가면서 이른바 그야말로 뭐 먹지 어디 가지 해서 사람들 일상이 뭐 하지를 묻는 시대로 완전히 맞아요. 들어왔다는 걸 보면서 주말만 되면 터져 나가고 온 고속도로가 터져 나가고 해외여행 가도 해리포터 스튜디오 가려면 한 달 전에 예약 안 하면 못 가고 근데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걸 계속 보게 된 거예요. 저거 봤을 때 결국은 공급을 압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할 때가 된 거 아닌가? 네.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도 내면서 이제 경험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장을 잡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빨리 그래서, 잡으셨구나. 그래서 2017년 돼서 기염도 기억나 2017년 2월 달에 퍼펙트 스톰 책 내면서 안 하시면 이제 제가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0월에 그냥 이 사업 하자라고 해서 지금의 유니컴퍼니를 만들었죠. 진짜 하나 운명처럼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부터 뵀었으니까 예전에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얘기해 주셨을 때 네네. 정말 괜찮다, 재밌겠다. 맞아요. 그거 이제 직접 만들어 구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 뭐 질문도 있지만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나머지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월간 트렌드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있으니까 거기다 올려주시게 되면은 제가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대표님한테는 마지막 이야기 제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1년 반 정도 됐죠.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힘드신 분들도 계셨었고 특히 여행업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뭔가를 경험시켜주는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힘드신 상태였었어요. 지금도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스타트업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AR 쪽을 건드리게 되면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곳에 가야 되니까. 근데 유니콘 컴퍼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이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저도 사실 스타트업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 제안이나 조언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근데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거는 특히 기업하는 입장은 결국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고객이죠. 고객을 고려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 정부 모두가 이제 그런 생각보다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게 많은 게 결국은 디지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선택하고 트렌드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경향들 예를 들면 뭐 VR 같은 경우에 네네. 우리가 소위 그 HMD 디바이스가 많이 보급되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VR 열풍에 한번 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열었었죠. 근데 모두가 했었죠. 지금 VR 되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야외 다 망했잖아요. 다 철수했어요 지금. 네. 이유가 뭐냐면 핵심 이유가 결국은 고객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은 안경 쓰는 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 쓰면 일시적으로 쓰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 쓰고 펼친 세계는 사실 굉장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HMD는 실내에서 즐기는 디바이스잖아요. 근데 이게 실내에서 혼자 막 그 옷을 벗든 뭐 편하게 입든 뭐 상관없는 상태 즐기는 건 괜찮지만 그리고 야외 공간에서 뭐 어떤 VR 방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이미 나가는 순간 적극 여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적극 여가는 여성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거든요. 여성들이 HMD 딱 쓰는 순간 화장이 지워지잖아요. 땀이 그쵸, 나니까. 그쵸. 그럼 일단 그 시장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죠. 그거 다시 고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미 기술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참여하고 향유하는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선택의 어떤 패러다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 패러다임 중에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송유관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스타트업들은 확실히 초반에는 지원 사업도 많이 참여하고 하시다 보니까 그쵸. 내가 바라보는 고객들이 아니라 시대가 지금 막 이야기하는 그 막 메가 트렌드라고 주장하는 네, 것들 알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네. 휩쓸려가 버리게 되거든요. 음. 그럼 우리도 메타버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뭐 이것 좀 해야 되는 하다 보면 결국 고객은 없는데 계속해서 지원 사업하면서 비즈니스 일으키는 그래서 막상 뭘 가서 만들어서 해봤더니 결국 나 혼자 스탠드얼론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면서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처음에 야외형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야외에서 컨텐츠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희도 타격이 오게 되고. 근데 그럼 모바일용 컨텐츠 많이 만들어 볼까? 막 그런 쪽 접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깨달았던 거 결국은 그들이 뭘 원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10대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그쵸. 있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MG도 저도 이제 G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G세대, EM 이렇게 심지어 M도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는 MG인 줄 알았는데 X세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씁쓸했었는데 결국은 그 세대들이 향유하는 컨텐츠들은 그들이 만들게 해주고 그들께 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거꾸로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걸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들은 항상 뭔가 특별한 걸 경험하길 원한다. 그 이제 기준이 있는 거고. 근데 그 경험은 무엇인가는 나의 기준이 그들이 원하는 경험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을 트렌드를 볼 게 아니라 이미 일상의 사람들이 요즘에 알게 모르게 선택하는 새로운 습관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 습관들에 공부하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하시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검증해 보시는 가설 검증이라는 말이 저는 예전에는 가설 같은 소리 하시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기업에서 제일 많은 소리가 가설 검증이거든요. 이게 맞나? 진짜 워킹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빠른 속도로 빨리 테스트해보고 그쵸. 아니면 빨리 다음 넘어갈 수 있는 거가 기업의 성장 핵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이 어디 있는지를 빠르게 검증해 보시면서 또 더불어 성장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좀 해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 뭐 IR 사업도 많고 그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기 휩쓸리는 경우가 좀 많으실 텐데 이제 본질을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객에 대한 것들 결국에는 뭐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 이분에 대한 것들 계속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결국엔 우리 세상을 더 재밌게 만드는 기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제일 재밌고 이 세상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재밌게 만들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 리얼월드의 송혁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월간 IT 트렌드는 여러분들의 IT 지식을 넓혀드리는 시간이고요. 다음 달에는 올해 있었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내년에 IT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IT 트렌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들으시면 네네.